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 세바시 두 번째 무대예요. 첫 번째 무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주제는 이제 결혼, 이혼이었거든요. 네, 이혼하려고 했는데 왜 포기했는지 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섭외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혹시 좀 약간 후속 주제로 뭐 육아 이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좀 약간 이제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외국에서 영상들을 많이 제작하고 이제 그 영상들도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해적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근데 이제 오늘은 출연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사진을 보셨다시피 생 한국인이에요. 저는 가공된 한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세계 시민, 그러니까 인종차별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나름 처음 안에 좀 시선이 있을 거고, 제가 접근 방법이 좀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무대가 좀 더 흥미로울 거라는 제 스스로의 높은 평가를 했거든요. 하여튼 일단은 이 가공된 한국인이라는 단어를 좀 약간 풀어야 되는데요. 즉슨 이제 좀 살짝 개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저는 2004년에는 튀르키예에서 진짜 너무나 유명하고 세계 최초 세 번째로 문을 연 공대를 붙었어요. 이스탄불 기술대학교. 1773년인가 그때 열린 대학교예요. 근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왠지 유학을 하면 더 나은 세상에 문이 열릴 거라고 이제 계산을 했거든요. 이제 문제는 어디에 갈까 이건데요. 그때는 아마 아신지 모르겠지만 2001년 때 이제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중동 사람들이 유럽에 가면 좀 약간 서양 사회에서 편견을 회피할 수가 없고 편견에 시달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중돌로부터 벗어나는 지역에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동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제 한국에 공대를 다니려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하자. 그래서 공대를 안 가고 2006년에 이제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졸업하고 한 6개월 만에는 튀르키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언론사의 한국 특파원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나이가 20대 초반인데도 특파원이에요. 한국의 소식을 튀르키예 대학에 전달해요.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 정부에 있는 높은 분들 다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거든요. 좀 좋게 좀 서줘. 어디 돌아다니고 싶어, 우리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접을 받았던 시기였는데, 근데 모든 좋은 것에 끝이 있죠. 제가 결혼하려고 했었던 찰나였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일했던 언론사하고 튀르키예 정부는 싸우게 됐어요. 우리 회사하고 정부가 너무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정부가 우리 회사를 강제로 인수했어요. 그리고 우리 언론사에 있었던 선배들 다 감옥에 갔고요.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자유롭지 않고 기자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언론의 역할이 정권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은 그 역할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정권을 찬양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권이 독재화가 되는 거예요. 튀르키예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그 언론사의 기자들까지 강제로 소환하려고 했어요. 저 역시 똑같은 위기를 처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나마 이제 민주주의 수치, 그리고 이제 좀 나름 법치주의가 잘 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 소환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난민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하기로 했고, 이제 한국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죠. 제 인생의 이제 파트 2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기 딱 2006년부터 2018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제 기억 속에서 어떤 기간이냐면, 이제 한국 기자 선배, 후배들한테 너무나 감사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위기를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저랑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가 박탈당한 언론의 한 피해자로서 제가 당하는 일들을 다 제 목소리를 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호 도움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들 해주니까 한국 사회도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면 한 나라가 어떻게 꼬이게 되는지를 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고,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이제 저는 그 계기로 이제 한국인으로 변신을 했고 한국인이 되었지만, 제가 제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저를 한국인으로 인정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항상 쉽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렇게 해외 출장을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인천공항 많이 가요. 근데 가끔씩 공항이 붐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따로 이렇게 라인들을 만들어요. 이제 외국인 줄, 한국인 줄. 저도 그럴 때는 저 외국인들이랑 같은 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 줄을 써요. 근데 한국 줄을 쓰면 또 거기 이제 직원이 와요. 근데 또 이제 친절해줘야 되니까, 야, 너 거기 감이 왜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살짝 가식적인, 살짝 또 이제 미덕의 그 웃음으로 저를 보고, Excuse me, this line for Korean, you go go. 저도 그때는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으로서 말하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버들 랭귀지로 이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랑스럽고 벚꽃 냄새가 나는 우리 무궁화가 바뀌어 있는 여권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야 저리가, 우리 같은 동포야 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 직원은 그걸 보고, 언니 이리 와, 이 외국분이 우리 여권을 길에서 주웠는데 우리한테 주더라고.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좀 약간 가끔씩 있긴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유럽에 가보시면 사실은 국경들 사라졌어요. 유럽 사람들은 아무런 이렇게 국경 심사 없이 저 나라 가거든요. 국경이 유럽에서는 사라졌어요. 이제 유럽 사람들은 자신을 한 나라의 시민으로도 생각하지만 동시에도 한 대륙의 시민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물질적인 국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라진 국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물질적인 국경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국경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제 인터넷 시대이거든요. 이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국경들이 사라졌어요. 저 멀리 우리는 국기나 나라 이름 봐도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류 콘텐츠들을 소비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어느 정도 한국 시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었던 제품들이 전 세계에다가 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제품들을 다 소비해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성공을 하려면 다양한 나라에서 직원들을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국경, 시민 이런 개념들 지금 좀 약간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국제 결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30년 전이라면, 40년 전이라면 국제 커플?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 드라마의 하나의 스토리거리였거든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 정도 돼야지 국제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전에? 근데 오늘날에 그냥 여기저기 다 국제 커플이에요. 너무 흔한 거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뭐 아랍에미레이트 아니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노마드 비자를 발급하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제 원격 근무자들이 있거든요. 굳이 직장에 안 가는 분들, 자기 집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한국 같은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 비자를 발급해요. 너 어차피 직장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돈도 잘 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살아. 다 지금 발급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변화가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건데, 저는 이 질문의 답변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식 그리고 미덕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는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한 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좀 약간 따라오는 해시태그들이 있어요. 문화 다양성, 세계 시민.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 좀 약간 흥분하거든요. 뭐야? 그러면 난민들이 다 받자는 얘기요? 한국을 이민자 국가로 만들자는 얘기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혀 그런 주제가 아닌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에 피해자는 제 와이프예요. 이런 세계 시민 교육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흥분하고 반응을 하시는 분들 나와요. 야, 난민들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난민들이 데리고 집에서 같이 살아. 집 사람도 이미 같이 살고 있어요, 난민이란. 하여튼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세계 시민 의식, 세계 시민이라는 거하고 이민 정책이라는 거는 별도의 얘기고, 이제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좀 살았다가 다만 더 이상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한국으로 떠났던 외국인 친구들, 서양이든 동양이든 아니면 중동이든 외국인 친구들이라 만나면 가끔씩 저도 이제 한국 시민으로서 들으면 마음이 좀 짠한 질문을 받아요. 알파고, 너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한국에서 중동 사람들 사는 거 괜찮아? 야, 물론 힘들었으면 21년째 어떻게 살아요? 저는 문제가 없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 친구들의 그러한 질문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아예 근거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가끔씩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질문도 좀 받거든요. 알보고 씨, 혹시 아빠의 몇 번째 부인으로부터 태어나셨어요? 많이 받았어요. 뭐 아니면 돼지고기 안 먹는데 혹시 돼지를 신으로 모셔서 안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근데 집사람이 받았던 질문이 더 심해요. 남편이 중동 출신이니까 가끔씩 때리지요? 저는 맞고 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사실은 더 심한 질문들도 있긴 하는데 분위기를 깨트릴 필요가 없고요. 저는 이러한 안 좋은 질문들을 받아도 한국 삶에 대한 큰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 뭐냐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의 내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밤 1시쯤이었는데 편의점에 들어가서 컵라면을 사고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그 가게 주인분이 좀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저를 쫓아냈거든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영상 댓글 다 안 읽는 사람인데 더더욱 그 가게 리뷰를 안 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근데 뭔가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도에 들어가서 이 흥분한 마음으로 여기에다가 덜어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가게를 클릭하는 순간 진짜 기분이 쏙 시원하게 풀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 가게랑 관련된 그 리뷰들 있잖아요, 다 악플이에요. 어떻게 5점 만점에 1.5점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직원들을 때린 거야. 이분이 뭐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미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외국인들한테 상처 주고 다닌 사람 아니고, 이 사람 이미 같은 민족, 같은 동포한테도 상처를 주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 이 행동을 인종차별로 받아야 되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이 인종차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미덕의 부족 그리고 지식의 부족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셨던 분들이, 알파고, 너 아빠의 몇 번째 부인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냐? 이분이 과연 저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서 물어봤을까?
제 보기에는 그분이 알파고랑 진짜 어느 정도 친해졌다. 그러면 그동안 궁금했던 그 질문 물어봐도 된다라는 전혀 악의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당황했긴 했지만, 그래서 그분한테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 돼요. 그럼 그분의 부족한 지식이 채워지게 될 거고, 다음에 그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보시다시피 지식하고 미덕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돼요. 야, 그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야, 그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 너만 피해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린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내일 모레 외국에 가서 거기서 살았을 때 우리는 외국 분들한테 그런 거 당했을 때 우리도 그 자세로 이 위기를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1번 케이스로서 피해자인지 2번 케이스로서 피해자인지를 구분하고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한테 조언하면 되는 거예요. 미덕이 부족한 사람한테 당했다면 야, 그 사람이 인종차별자가 아니고 같은 민족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미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기분 나빠하지 마라. 아니면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분한테 알려줄 걸 그랬다. 다음 사람한테도 그런 질문이 안 갔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요, 뭐예요? 지와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독한 사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도덕적인 태도와 함께 우리가 문제없이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서 남의 부족한 지식을 채울 수가 있지만 부족한 미덕을 채울 수가 없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교육기관들의 몫이고요. 우리 교육기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좀 세계 시민 의식에 맞게끔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